안녕하세요. 점심은 다들 드셨나요? 한참 졸리실 때일지도 모르겠는데 좀 자리가 부족한 게 좀 아쉽네요. 예, 이번에는 안드로이드 디벨롭먼트 툴, 특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이번에 새로 생긴 변화들을 좀 소개하려는데, 제가 4월 달에 이 똑같은 주제로 한번 발표를 했었어요. 여기 이 장소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글 폼 모바일은 맞는데, 근데 4월하고 지금 사이에 이제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드로이드 이 개발 툴은 전체 안드로이드의 모든 프로덕트 중에 가장 빨리 또 가장 효과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는 이 프로덕트라고 생각하고요.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거라 여러분들이 잘 쓰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굉장히 빨리 해결될 확률이 높은 프로덕트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다 소개해드리고 더 피드백을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안드로이드 개발 툴로 저희가 공식으로 한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고요. 그전에는 다른 개발 툴을 쓰다가 했는데, 근데 이제는 전체 안드로이드 개발을 하는 데는 없어서는 안 된 툴로 이제 자리매김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저희 앱 플레이에서 알고 있는 탑 125개의 앱들 중에 92%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쓰고 있는 게 밝혀졌고요. 사실 게임이나 이런 좀 특화된 장르는 좀 어렵지만 앱을 개발하는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안 써야 될 이유는 지금 현재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저희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그 프리뷰 버전도 있고 베타도 있고 스테이블 버전도 있고 이렇게 채널들 여러 개 나눠서 계속 저희가 새로운 기능을 임플리멘트 하면은 또 테스트를 하고 피드백을 받는데, 저희가 릴리즈한 횟수를 지난 이제 한 몇 년 동안 찾아보니까 131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업데이트된 프로덕트는 구글의 히스토리상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 2.0이 1월인가 정도에 저희가 소개를 했는데, 그때 이제 새로운 기능들로 많이 발표를 했어요. 인스턴트 런도 있고, 그다음에 속도는 계속 향상했고, 에뮬레이터도 서로 했고, 그다음 GPU 디버깅, 그러니까 그래픽스에서 어떤 이제 그래픽 디바이스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GPU 프로파일러를 또 붙였고요. 그다음에 또 인텔리제이 기반이잖아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그래서 인텔리제이의 버전 업데이트된 걸 또 같이 인테그레이트해서 또 거기에 대해 있었던 향상된 것들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테스팅도 지원하고 딥링킹을 인테그레이트하기 쉽게도 만들어놨어요. 그다음에 2.1, 제가 4월달에 이제 했을 땐 그때 2.1이 이제 진행 중이었는데, 그때는 또 자바 8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를 지원했고, 안드로이드 N 피처, 이제 이름이 누가로 바뀌었는데 누가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API들도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버추얼 디바이스들, 에뮬레이터 디바이스들도 많이 이제 넣었고, 또 인스턴트 런 또 스피드업했고, 그게 이제 또 얼마 안 지났어요. 근데 다시 이제 저희가 2.2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하게 됐고요. 지금 2.2는 프리뷰 5 버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캐너리 채널, 그러니까 프리뷰 베타 채널에 들어가시면은 거의 2, 3주가 멀다 하고 버전을 올려가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작성하고 있을 때 2.2 버전의 프리뷰 2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2.2의 프리뷰 5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또 이 발표자를 고쳤어야 됐어요. 뭔가를 더 추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개선하는 점들을 4가지를 분야를 나눠서 보시면은 이제 디자인하는 부분, 그러니까 레이아웃이나 이런 걸 디자인하는 부분에서, 그다음 또 개발 편의성들을 높여주는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나 툴들 부분, 그다음 빌드에서 속도를 향상하거나 디버깅할 수 있게 하는 부분들, 그다음 테스트를 해서 실제 어떻게 하면 테스트가 쉽게 도와주는 툴, 이 4가지 분야에 대해서 골고루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능의 업데이트를 I/O에 발표를 했고, 그 I/O에 발표한 기능들이 지금 프리뷰 5까지 와서는 상당히 많이 안정화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디자인 쪽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목표는 안드로이드 사실 레이아웃을 디자인할 때는 지금 현재는 XML을 고치지 않고는 좀 힘들어요. XML을 어느 정도는 손을 봐야 되고 어트리뷰트들 손을 봐야 이제 자기가 원하는 레이아웃이 나오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전혀 그런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비주얼하게 에디팅 툴만 가지고 실제 자기가 원하는 레이아웃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챌린지가 있는데, 목표는 이런데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 저희가 진척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레이아웃 에디터가 이제는 많이 강화가 돼서 지금 보시는 대로 이제 비주얼하게 블루프린트 모드로 좀 더 이제 레이아웃만 따로 이제 서로 이렇게 뒤에 보면은 마우스 같은 걸 이렇게 움직이면서 관찰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 실제로 어떻게 렌더링이 될지를 볼 수가 있고, 예전에는 이쪽 부분이
프로퍼티가 빽빽하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실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따로 이제 저희가 추려서 그 프로퍼티들에 집중할 수 있게 해놨고, 더 자세한 걸 보려면은 이제 탭을 누르면 밖으로 나갈 수 있게 이렇게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상당히 레이아웃 에디터가 생산성이 높아졌고요. 이 레이아웃 에디터가 상당히 유용한데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잠시 안드로이드에서 지원한 여러 가지 레이아웃들을 보시면 이제 변천사가 이래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리니어 레이아웃 같은 걸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세로로 가로로 배치하면은 이제 딱 나오는데 이것만 가지고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추가를 했어요. 프레임 레이아웃을 추가하고 그다음 테이블 레이아웃을 추가해서 테이블 형태로 배치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 추가할 때마다 이제 에디팅도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더 복잡한 URL에서 그리드 레이아웃도 추가하고 렐러티브 레이아웃도 추가했는데 이거 하나하나 추가될 때마다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디버깅하기는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새로 소개를 한 게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에요. 컨스트레인트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서로 그 오브젝트들 간의 관계들만 지정을 하게 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계산하는 거를 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렇게 디자인을 하게 되면은 일단 오리엔테이션이 바뀌거나 이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바뀌어도 그거를 자동적으로 계산해서 이제 문제가 없도록 해주는 로직들을 쉽게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디자인할 때 했던 어려운 문제들을 여기서 많이 해결할 수 있는 점을 저희가 주목을 하고 이걸 지원하기로 시작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 UI를 디자인하고 나서 실제 구동을 해보면 퍼포먼스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네스티드 UI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게 중첩돼서 들어가게 되면 서로 이제 이벤트 프로퍼케이션도 일어나고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솔루션으로 저희가 항상 이제 그 퍼포먼스 튜닝하면서 가이드를 드리면은 좀 플랫하게 만드셔야 된다. 이렇게 레이어를 너무 많이 두지 말고 이제 한 거에 플랫하게 두시면 좋겠는데, 근데 사실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지원할 만한 툴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드리면서 이걸 사용하시면은 서로 오브젝트를 배치하셔 그 사이의 관계만을 디자인하신 다음에 컨스트레인트가 알아서 해결하게 하면은 레이어의 중첩이 되게 줄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번 디자인하면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되게 개선이 많이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UI 이터레이션도 굉장히 빨라지고, 그다음에 그 사실 리스판시브 디자인이라는 게 그 저희가 컨스트레인트를 하게 되면 컨스트레인트에 저희가 속성을 부여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어느 쪽에 좀 더 많이 치우쳐서 UI가 표시될지 안 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런 파라미터를 또 애니메이션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유저의 액션에 따라서 UI가 반응하는 것들을 애니메이션 같은 걸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리스판시브 UI 디자인을 하는데도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플랫하게 됐으니까 퍼포먼스도 되게 좋아지는 거고, 그다음에 실제 컨센트 레이아웃은 진저브레드 이후로는 다 지원하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레이아웃이 복잡해지면은 항상 뭔가 오버랩이 되거나 어떤 부분이 안 보이거나 하는 부분이 생겨요. 근데 이제 중첩된 레이아웃들의 깊은 속성들을 따라가야만 진짜 뭐가 문제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사실 눈으로 봐서는 그걸 판단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 추가한 게 이제 비주얼 인스펙터를 추가했고요. 저기를 어떤 컴포넌트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딱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 클릭한 부분이 하이라이트돼서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프로퍼티들을 하나씩 테스트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UI 디버깅을 하는데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레이아웃 인스펙터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발하는데 이제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툴들을 몇 가지 더 추가했는데, 당연히 파이어베이스, 올 이번에 세션들이 많은 것들이 파이어베이스를 커버하고 있는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는 파이어베이스 콘솔이 들어가 있고요. 개발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같이 보여주는 이 파이어베이스 UI 패널이 들어있어요. 옆에 파이어베이스를 딱 누르면 이 화면이 딱 나오고요. 그다음에 중요 여러 가지 항목들마다 이제 하나씩 들어가게 되면은 뭐 파이어베이스를 이제 붙이기 위해서 필요한 미니멀 코드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바로 카피 앤 페이스트로 붙여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파이어베이스 콘솔로 바로 가서 이 기능을 컨트롤하기 위한 기능들을 뭐 활성화하거나 뭐 컨피그레이션을 바꾸거나 하는 것들이 가능해요. 그래서 굉장히 억세스하기 쉽게 이제는 따로 웹 브라우저를 띄워놓고 굳이 안 하셔도 샘플 억세스라든가 코드 억세스들이 그냥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안에서 되게 돼 있어요. 다음에 샘플 브라우저, 저는 이걸 너무 좋아하는데요. 사실 구글의 샘플 코드를 찾는 게 그렇게 용이하진 않아요. 굉장히 다큐멘트도 깊숙이 많이 찾아야 되고 그런데, 근데
저기 특별하게 어떤 뭐 이제 클래스 같은 걸 찍은 다음에 샘플 브라우저, find 샘플 코드를 찍으면은 샘플 안에서 저 부분, 저 클래스를 사용하는 모든 이제 샘플 코드를 다 찾아내줘요. 그래서 밑에 다 표시를 좀 잘리긴 했는데 여기 다 표시가 되거든요. 그럼 자기가 거기 가서 뒤져보면은 그 클래스를 어떻게 어떤 컨텍스트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되게 쉽게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만 해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덜었어요. 그 다음에 린트 기능들이 있었는데 원래 인텔리제이에서 많이 제공했던 기능인데 저희는 이제 여기다가 안드로이드 스페시픽한 부분들을 추가하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지금 현재 보시면은 근데 그 컨텍스트를 스태틱으로 프라이빗하게 선언했더니 바로 워닝 사인이 뜨잖아요. 그러면서 뭐 이거는 메모리에 릭을 유발할 수 있고 인스턴트 런을 쓰는데 굉장히 안 좋으니까 쓰지 말라고 바로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곳곳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권장하지 않는 방법, 별로 성능의 저하를 일으킬 만한 곳, 하면 안 될 만한 것들을 이제 실제로 자바 안에서 사용하시면은 바로 저렇게 떠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 코딩을 하기에 되게 좋아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빌드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인스턴트 런, 뭐 저희가 항상 이제 강조에 맞이하는 건데 인스턴트 런이 실제 그 개발 생산성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사실 개발하시다 보면 이터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돌잖아요. 코드 고치고 수정하고 확인하고 이거를 하루에도 수백 번을 해야 되는데 거기마다 뭐 1분의 딜레이, 30초의 딜레이가 추가된다고 생각해 보면 그게 얼마나 큰 소실로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팀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가 요 시간을 줄이는 건데요. 지금 뭐 보면 1초 뭐 130ms 내로 빌드가 끝났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거짓이 아니에요. 그 인스턴트 런은 세 가지 이 카테고리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핫 스왑, 웜 스왑, 콜드 스왑이 있는데 핫 스왑은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안드로이드 앱을 빌드를 하게 되면 인스턴트 런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요. 그래서 모든 이제 클래스 파일들이나 바이트 코드들을 분석을 한 다음에 되게 갈아치우기 쉽게 부분을 갈아치우기 쉽게 쭉 다 배치를 해서 이제 그 상태대로 이제 에뮬레이터나 디바이스에 전달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되게 심플한 코드를 수정하거나 파라미터를 수정하게 되면 그 부분의 바이트 코드만 온 더 플라이로 고쳐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1초 만에 이게 될 수가 있어요. 딱 그 부분만 컴파일해서 가니까. 근데 이게 모든 종류의 코딩에 다 동작하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이제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는 리소스가 바뀌어요. 그림이 바뀌거나 그다음 거기 안에 있는 어떤 레이아웃, XML 뭐의 레이아웃이 바뀌거나 그렇게 되면은 적어도 그 액티비티는 한번 죽였다 띄워야 돼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웜스왑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메모리에 있는 리소스나 이런 것도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 콜드 스왑은 근본적으로 뭐 클래스의 이제 이네리턴스 관계가 바뀌거나 굉장히 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콜드 스왑이 일어나는데 이제 핫 스왑이 많이 일어나면 많이일수록 근데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핫 스왑과 관련한 그 인스턴트 런이 많이 일어날 거 예상을 해요. 그래서 코드의 근본적인 부분, 레이아웃을 다 바꾸는 것보다는 부분을 고쳐서 확인하는 게 더 많을 거 생각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테스트를 좀 해봤는데, 그러니까 저희 밑에 보면 위키피디아, 그러니까 깃허브에서 구할 수 있는 오픈 소스 위키피디아 앱을 가지고 2.0, 2.1의 콜드 스왑, 핫 스왑을 구현해놓고 비교를 해봤더니 콜드 스왑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한 거에 비해서 뭐 거의 5배 가량 빨라졌고 핫 스왑은 당연히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냥 바이트 코드의 일부분을 교체하는 거. 그래서 10배는 빨라졌어요. 그리고 저희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유저들의 양해를 빌려서 빌드 시간들을 수집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수집을 해서 인스턴트 런이 진행된 그 결과들을 다 해보니까 이제 지금 보시는 대로 2초, 1초, 2초, 3초 요 부분에 가장 이제 빌드 타임이 걸렸던 유저들이 많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핫 스왑이 잘 동작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뒤로도 되게 많겠지만은 대부분의 유저들은 저 안에서 됐고 혜택을 지금 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AAPT를 저희가 손을 봤어야 되는데 왜 손을 보게 됐냐면 이제 리소스를 저희가 패키징하고 매니징할 때 보니까 AAPT가 중간에서 어떤 변경이라든 리소스를 리오더링하거나 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되면은 전체 어플리케이션을 죽였다 다시 띄워야 되는 콜드 스왑이 일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곳만 고쳐도 전체의 20% 정도가 영향받는 그 콜드 스왑을 이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콜드 스왑이 일어나는 경우에 한 20%가 리소스의 리오더링이나 리어렌지먼트 때문에 일어나는 거 발견했고요. 그래서 AAPT를 바꾼 다음에 리소스를 좀 바꾸더라도 실제 넘버링이나 오더에는 영향을 안 미치도록 AAPT 바꿨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굉장히 큰 효과를 봤고요. 당연히 또 스플릿 APK를 또 지원하게 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근데 저희 목표 중에 하나는 그레이드 파일의 그래마를 혹시 여기서 공부해 보신 분 있으세요? 그레이드 파일에 대해서 저는 잘한다, 공부를 해봤다. 없으신가요, 설마? 이게 저희가 공통적으로 겪어온 문제인데 그 전에 엔트나 이제 이클립스에서 엔트를 공부하신 분도 많고 그건 뭐 다른 데서도 많이 써였으니까 노력을 많이 들이셔서 하셨어요. 근데 그레이드를 또 따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들이는 노력이나 이런 비용들이 실제로 넘어가게 하는데 오래 걸리는 거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목표는 실제로 그레이드의 그래마의 디테일을 모르더라도 이런 다이얼로그나 이런 거에서 프로젝트 컨피그레이션을 바꾸면 쉽게 라이브러리 추가하고 빼고 하는 게 가능하게 만드는 게 목표고요. 지금 현재 이 기능은 이 프리뷰 4부터 익스페리멘탈하게 저희가 체크박스를 하게 되면 이 다이얼로그가 보여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제 이 앱이나 모듈이 사용하고 있는 라이브러리의 디펜던시를 보고 추가하거나 빼는 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바꾸게 되면 실제 그레이드 파일에 다시 들어가요. 저희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2.2에서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그레이드 파일을 읽어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비주얼라이즈하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고친 내용이 다시 그레이드 파일로 다시 쓰여지는 이 그레이드 파일 리더와 라이터들을 굉장히 많이 근본적으로 바꿨어요. 그 전에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지금 현재 보여주는 이제 프로젝트 스트럭처 다이얼로그는 그쪽으로 가는 징검다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다이얼로그가 나중에 좀만 더 안정화되면 완전히 퍼블릭하게 중요 기능 중에 하나로 바뀔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빌드 그레이드 파일을 건드려야 될 이유는 굉장히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가 저희가 지금 상당히 이제 폰트가 작아서 많이 안 보이는데요. 제가 이 많은 양의 이제 매니페스트 파일을 어떻게 이제 매니지하는지 좀 보는데 컬러가 좀 구분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실제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많이 쓰게 되면요, 나중에 빌드를 하시면은 여기에 쓰는 매니페스트들이 하나의 매니페스트 파일로 머지가 되는 작업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긴 리스트가 만들어지는데 그 전에 문제가 뭐였냐면은 어떤 퍼미션이 어떤 라이브러리를 썼기 때문에 이 퍼미션이 추가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 퍼미션은 정말 쓰고 싶지 않고 빼고 싶은데 그러려면 라이브러리를 하나씩 추가하고 빼보고 나서 나중에 알게 되거나 아니면은 인터넷에 다큐멘터리를 많이 찾아야만 이제 정확하게 그 퍼미션이 어느 라이브러리부터 왔는지를 알게 됐거든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저희 구글에서 제공한 라이브러리니까 괜찮은데 굉장히 지금은 서드파티 라이브러리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광고를 위해서도 존재하고 또 통계를 위해서도 존재하고 그런 라이브러리를 막 한꺼번에 한 10대 개를 붙인 다음에 머지를 해놓으면은 도대체 어느 퍼미션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공하게 되는 거는 이제 매니페스트 파일을 연 다음에 거기에 탭을 딱 하나 전환해 보시면 머지드 매니페스트라는 게 있고요. 거기 보시면은 컬러링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블루, 퍼플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그 컬러는 어느 쪽 라이브러리에서 온지를 다 알 수가 있게 됐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써보니까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이제 마운틴 뷰에서 일을 하는데 게임 쪽을 일을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제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게임에 사용하게 하는데 상당히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결과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네이티브를 별로 지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네이티브는 어쩔 수 없이 NDK는 다른 빌드를 이용해서 한 다음에 합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마침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내부에서 이제 네이티브 NDK 부분들을 다 지원하게 됐고 첫 번째로 지원하는 게 지금 CMake. CMake 지금 여기 보시면은 CMake 선언을 했어요. 디폴트 컴피그 안에다가 어떤 ABI 필터를 써서 그러니까 x86을 지원할지 ARM을 지원할지 이런 거 하시고 그 다음에 CMake 파일의 위치 마이크 꺼졌나요? 아니군요. 예. CMake 파일의 위치를 지정하게 되면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그레이드 시스템이 그 CMake를 읽은 다음에 그 안에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 모든 파일의 디펜던시를 다 읽어와요. 그래서 그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내부의 프로젝트로 구성을 해주고요. 그래서 빌드를 거기서 할 수 있는데 장점이 뭐냐면 굉장히 빨라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컴파일을 빠르게 하는 부분들이나 패키징을 빠르게 하는 부분들이 다 이제 여기 적용되고, 두 번째는 디버깅을 C나 C++나 자바에 관계없이 넘나들면서 디버깅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뭐 코드 중에 이제 C 파일에다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자바 파일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건 다음에 그냥 디버거를 실행시키면은 관계없이 그냥 다 점프를 해서 스택도 볼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와치 포인트도 걸어서 특정 밸류를 감시하는 것도 다 가능하고요. 지금 CMake가 지원되고요. 그 다음에 NDK 빌드도 당연히 지원됩니다. 그래서 NDK 빌드는 안드로이드 MK나 어플리케이션 MK가 있는 디렉토리를 정확하게 지정을 해주시면은 또 다 읽어서 하게 되고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게임 엔진, 뭐 코코스2D나 이런 네이티브 게임 엔진을 여기다 넣어서 같이 해봤는데 상당히 잘 동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보는 건 네이티브 디버깅, 아까 약간 소개드린 내용들 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 이쪽에다가 C 파일 내부에다 JNI 코드 안쪽에다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서 실제 이제 스택에 있는 내용들이나 베리어블들 보고요. 그다음에 와치도 걸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까지 커버했으니 마지막으로 테스트에 관련한 내용들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뭐니 해도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가 상당히 빨라졌어요. 그 전에 비해서. 지금도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이제 그런 제보들은 조금씩 받고 있는데,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뭐 물론 게임 엔진을 다 돌리거나 하는 네이티브를 다 돌리거나 하는 것까지는 안 되지만 앱을 개발하는 데는 상당히 많이 이제 좋아졌고요. 이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에서 돌리면 좋은 점은 일단 전송이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USB 통해서 디바이스에 전송하는 속도보다 10배 정도는 더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이터레이션을 더 빨리 돌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센서 컨트롤이 여기 다 붙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여러 가지 오리엔테이션, 액셀러로미터나 아니면 뭐 자이로, 그 다음에 또 GPS까지 실제로 에디팅하면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UI도 좀 바뀌었고요. 그리고 파이어베이스 테스트 랩이랑 저희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연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블레이즈 프라이싱 모델까지 적용을 하셔야 되는데, 대신에 테스팅 코드들을 작성한다면 그거를 바로 파이어베이스 테스트 랩 콘솔로 보내가지고 테스트 결과를 받아보는 이 작업들이 굉장히 시니스하게 돌아가도록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디바이스 매트릭스를 결정한 다음에 그 매트릭스에다 보내면 매트릭스마다 결과가 남아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코드로만 테스트하거나 유닛으로만 테스트하면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UI 테스트도 해야 되는데 안드로이드 UI를 일일이 이제 사람 손으로 테스트하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에스프레소 테스트 레코더를 빌트인으로 넣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UI에다가 클릭을 하거나 터치를 하거나 모든 이벤트들이 UI 상의 이벤트들이 다 레코딩이 된 다음에 그거를 테스트에서 실제 실행할 수 있는 걸로 만들어줘요. 그 레코딩을 테스트에다 넣어서 이제 아까 보신 파이어베이스 테스트 랩 매트릭스에다 넣은 다음에 돌리면은 각 디바이스에서 한 번씩 다 돌려보고 그 결과들을 싹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APK 애널라이저가 들어왔는데 그 전에 항상 이슈들이 보면은 이제 65,000개의 메소드를 넘게 되면은 이제 스플릿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데, 뭐 때문에 언제 스플릿을 해야 되는지 알려면은 항상 번거로운 작업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파일을 어떤 특정 디렉토리에 푼 다음에 일일이 하나씩 보기도 하고 이제 구분하기도 하고 뭐 그랬었거든요. 근데 APK 애널라이저가 이제 그 일을 대신 해줘요. 그래서 실제 어떤 패키지 안에 메소드가 몇 개나 진행됐고, 메소드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레퍼런스 되는 어떤 넘버도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디파인 된 거랑 레퍼런스 된 거랑 두 개를 동시에 관찰하면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주기 좋게 APK 애널라이저가 추가됐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실제로 분석한 다음에 언제 스플릿을 해야 될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리소스도 실제로 찾아볼 수 있게 했고요. 가끔은 APK를 만든다면 그 리소스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리소스 룩업 하는 기능을 또 넣어드렸어요. 자, 숨가쁘게 많은 기능들 막 소개해드렸는데, 보면 디자인, 디벨롭, 빌드, 테스트에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들이 단지 2.1에서 2.2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만 일어난 한 3개월 남짓한 기간들에 소개된 내용이고요. 지금도 빠른 속도로 안정화되고 있고, 또
또 버그 픽스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개발하고 있으면 빨리 가셔서 프리뷰 5 버전을 보신 다음에 가서 해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깃허브를 통해서 그 이슈 제보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이용하시면은, 구글은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핫한 프로덕트이기도 하고 실제 어떤 일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내용들을 그 백그라운드를 함께 같이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시면 저기에 맞춰서 프라이어티를 조정해요. 구글은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보다 많은 그 케이스를 커버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우선순위를 잡고 먼저 해결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달랑 특정 상황에서 문제가 있는 내용만 제보해 주시기보다는 내가 어떤 인바이러먼트에서 어떻게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됐다를 같이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 우선순위를 배분하는 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함께 깃허브에 있는 이슈 트래킹에다가 제보를 해주시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밑에 간략하게 나오는데 GCO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쪽 가시면은 저희가 이제 소개시킨 대부분의 내용들을 커버하는 문서들하고 연결이 되게 돼 있고요. 따라가다 보면은 이제 실제 문제가 생긴 버그 리포팅 할 수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